세상을 바꾸는 힘. 최영일의 YTN 뉴스 정면 승부.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3부 시작합니다. 분양시장 과열에 대한 우려가 오늘 경제고위 당국자 입을 통해서 나왔는데요. 최근 정부가 주택 공급 물량을 줄이는 것을 핵심으로 한 가계부채 대책을 발표했는데 이 부동산 시장이 더 끌어오르는 조짐을 보이자 일종의 경고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미국의 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어떤 대책이 필요한 것인지 잠시 후에 부동산 전문가와 함께 이 문제 짚어보겠고요. 또 새누리당 내에서 북한의 SLBM 방어 공격 수단으로 핵 잠수함이 필요하다 이런 주장이 나왔습니다. 국방부 대변인을 지낸 김민석 군사전문 기자를 연결해서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네, 정부가 나흘 전 가계부채 대책을 발표한 이후 부동산 시장이 오히려 과열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오늘 대응 체계를 갖추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자세한 이야기를 KB국민은행 박원갑 부동산 전문위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박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지난 25일 정부의 가계부채 대책 발표 이후에 현재 부동산 시장 분위기는 어떤가요? 전반적으로 이제 모델하우스에서 먼저 반응을 하는 모습인데요. 네. 지금 서울이나 수도권의 이제 모델하우스의 이제 과거보다 방문객이 좀 더 많아지는 모습이고요. 네. 혹시 이제 그동안에 이제 공급 과잉이라는 말이 많아서 뭐 집값이 떨어지지 않나 이런 걱정을 많이 했는데 네. 이제 공급이 줄어들면 집값이 오르는 게 아니냐 이런 불안 심리를 갖고 있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혹시 뭐 지금이라도 집을 사야 되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모델하우스 같은데 방문객이 좀 부쩍 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모델하우스의 방문객이 일단 늘었다. 자, 이 정부의 대책이요. 집값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던데요. 실제로는 어떤가요?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이거 좀 과도한 걱정이다.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예, 저도 뭐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는 상황이고요. 지금 8.25 가계부채 대책의 핵심은 신규 분양 아파트 이제 중도금 대출이 아파트 부채 급증의 한 원인이다. 네. 그리고 이제 일부 지역이긴 하지만 건설업체들이 밀어내기 분양에 나서면서 주택 공급이 이제 과잉이 심한 상황이잖아요. 네. 그럼 이런 상황에서 공공택지를 중심으로 공급을 줄여서 공급 과잉 문제를 어느 정도 해소하고 가계부채 문제를 연착륙시키겠다는 이런 쪽인데 시장은 이걸 약간 엉뚱하게 받아들이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공급 과잉을 걱정해서 주택 공급을 줄이겠다는 건데 네. 시장에서는 이 공급 과잉 걱정보다는 주택 공급 줄이기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상황. 네. 그러니까 정부가 시장을 안정시키겠다고 얘기를 하는 건데 뭐 집값을 띄운다는 쪽으로 반대로 해석하는 그런 상황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악재를 걱정해서 대책을 내놓았는데 이것을 호재로 해석하는 뭐 이런 측면들이 막 약간 좀 비합리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어떻게 보면 최근에 나타난 어떤 현상들로 볼 수 있을 것 같고 아마도 임 위원장님 말씀도 막 그런 측면에서 해석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결국 시장에서 움직이는 것은 뭐 실제 거래자들이니까요. 이 정책 당국의 시그널을 시장 심리는 다르게 해석하는 것 같다. 그러니까 이 아무래도 내년 공급을 줄이겠다 이런 말에 이 집주인들은 호가를 더 올려 부르는 게 또 일견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지금 공급 과잉이라는 변수 이 부분을 빠뜨린 게 아닌가 저는 네네.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본질적인 문제는 주택 공급이 최근 단기간에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후유증이 어떤 형태로 나타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게 이제 감기 몸살이 될지 홍역이 될지 폐렴이 될지 그건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내년부터 입주 물량이 쇄도하기 때문에 역전세난이라든지 집값 하락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금 부작용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런 것은 무시하고 어떻게 보면 좀 간과한다고 그럴까요? 그리고 오히려 이런 그 다음 부분 이런
혹시 공급 줄이기 네. 이 부분, 그러니까 앞부분은 빼버리고 뒤쪽만 지금 받아들이는 그런 현상들이 주택 시장에 약간 좀 나타나고 있지 않느냐. 저는 그 부분을 좀 저희도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배경을 간과하고 지금 뭔가 이제 아전인수로 해석한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그렇죠. 네, 말하자면 약간 내 방식대로 나한테 좀 유리한 방식대로 좀 해석하는 경향이 좀 있지 않느냐. 이거는 과거에 어떤 그런 그 학습 효과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생기면서 약간은 좀 그 불안심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아마 정보를 좀 왜곡해서 해석하는 어떤 그런 또 다른 원인이 아니냐 이렇게도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네, 위원님 그러면은요 오히려 저 시장 해석은 지금 오류라고 치고 공급을 줄여나간다고는 하지만 이 말씀하셨던 문제 때문에 내년에 오히려 집값이 폭락할 것 아니냐 이런 우려도 또 있어요. 반대로 이 가능성이 있습니까? 그렇게까지는 뭐 심하지는 않을 거로 보여요. 네. 지금 아파트 입주 물량을 보면은 올해 지금 전반적으로 전국적으로 한 28만 채 정도 되거든요. 네. 그 내년에 37만 그리고 2018년에 38만 정도 올해보다 한 30% 이상 이제 늘어나는데 단기적으로 아마 입주 물량이 많아지면은 바로 반영하는 게 전세 시장입니다. 네네. 전세 가격은 떨어질 수가 있고 지금 전세 소멸, 전세 종말 얘기를 하는데 네네. 오히려 전세가 다시 부활할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아하. 보고요. 네. 그리고 역전세난이 좀 생길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네. 매매 가격은 입주 물량이 많아진다고 해서 바로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전세는 당시의 수요 공급만을 반영하지만 매매는 그 당시의 수요뿐만 아니라 미래의 수요도 같이 반영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미래의 집값이 오를 거냐 내릴 거냐 이 부분까지 생각을 해서 수요자들이 반영하기 때문에 집값이 뭐 급락할 가능성보다는 일부 조정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그러니까 이게 전국적인 현상이라기보다는 네. 입주 물량이 많은 지역에서는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지금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지역별로 다를 것이다. 지금 그 말씀이요. 지금 한국은행이 발표한 지역경제 보고서에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대구, 경북, 충청 지역 등 지방도시는 집값 하락의 위험이 크다. 이런 전망이 좀 우세했는데요. 그러면 정부 대책이 이 부동산 시장 양극화 심화를 더 추동하는 것은 아닐까. 이런 지적 어떻게 보세요? 지금 양극화를 의도적으로 하지는 않겠죠. 정부의 네네. 정책의 목표는 가격이나 거래량의 변동성을 완화하는 데 목표가 있으니까요. 네. 양극화를 이렇게 부추기는 정책은 있을 수는 없다고 보고 다만 지금 이런 거는 있겠죠. 하반기 이후에 이제 지방 부동산 시장이 좀 둔화될 거다. 그거는 워낙 입주 물량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단기간에 또 수도권에 비해서 많이 오르기도 했고 지역 경제도 뭐 과거보다 그렇게 튼실하지 않다 보니까 그런 여러 가지 이 부분들 때문에 아마 한국은행에서 그렇게 전망을 한 것 같아요. 근데 한국은행이 전망한 이 지역 경제 보고서 같은 경우는 전국의 주택 시장 전문가 94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네. 한 겁니다. 네. 이번 대책이 나오기 전이에요. 저도 이 그때 당시에 조사에 응한 기억이 있는데 네네. 그래서 이거는 전반적인 아마 그 공급이 특히 입주 물량이 많으니까 시장이 약간은 좀 완만하게 좀 오름세가 둔화되지 않겠느냐 그런 데 대한 일반적인 얘기라고 보시면 될 것 네,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이 금융개혁 추진위원회에 참석해서 이런 말을 했죠. 분양시장 과열이 지속되는 상황에 대비해서 관계부처 간 비상계획을 마련하고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대비태세를 갖추겠다. 이거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요? 일단은 정부는 시장을 예의주시하지 않겠느냐 보고요. 네. 시장 과열, 분양시장 과열이 일시적인 어떤 현상 정도로 그친다면은 아마 직접적으로 시장에 개입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죠? 직접적인 개입한다는 게 뭐 분양권 전매 제한이라든지 네. 재당층 금지 이런 거겠죠. 근데 이런 카드는 당장은 쓰지는 않을 것 같고요. 어느 정도 이런 상황이 뭐 두세 달 정도 이어진다면은 2, 3차 카드도 충분히 이제 검토를 할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네. 그런 데 대한 어떤 시장의 어떤 경고의 목소리 정도로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미국이요. 빠르면 9월부터 연내 한 2차례 금리 인상하지 않겠느냐 이런 가능성 제기되고 있죠. 이 미국의 금리 인상이 현실화된다면 자, 우리 부동산 시장에는 어떤 영향이 있겠습니까?
이게 악재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네. 일반적으로 금리하고 부동산 가격은 반비례 관계죠. 그러니까 금리 올라가면은 집값은 하락 요인으로 네. 이어지는데, 물론 이제 우리가 과연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를 뭐 낮춘다는 얘기도 있었잖아요, 그동안에. 네네, 그랬었죠. 그래서 그게 어떻게 아마 조율이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미국이 금리 올리면 우리도 따라갈 수 없다고, 저도 따라갈 수밖에 없다고 이제 보고 있고요. 네. 그리고 미국이 금리를 올리잖아요. 그럼 우리나라가 여러 가지 가계부채 문제 때문에 기준금리를 올리지 않더라도 시장금리는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럼 대출금리가 또 올라갈 수 있는 네. 거거든요. 아마 올 초에 아마 그런 현상들을 겪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런 지금 당장에 뭐 공급 줄인다, 뭐 시장이 약간 비합리적으로 행동한다 말씀드렸는데, 네. 이거보다 이런 미국의 금리 변수도 같이 보셔야 돼요. 아하. 그렇게 아마 현명한 판단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금리를 올린다면은 우리도 나름대로 좀 대응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는데, 집을 사더라도 대출을 좀 최소화한다 할까요? 그래서 집값이 한 30% 이내로 네. 좀 안정적으로 접근하는 게 좀 훨씬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위원님, 끝으로 이게 꼭 여쭤보는 질문이잖아요. 이 시점에서 무주택자, 지금 집을 사는 것이 좋을까요? 더 기다리는 게 좋을까요? 일단은 뭐 내 집 마련 실수요자 같은 경우는 시점을 따진다는 게 어떻게 보면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전세 사는 사람 입장에서 내 전세가 만기가 돼야 돈을 받아서 집을 사잖아요, 그죠? 네. 어떻게 보면 그 타이밍 근데 생각보다 쉽지 않은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자금 여력이 된다면 저는 매수를 하셔도 되는데, 다만 최근에 많이 오른 곳 있지 않습니까? 네네. 급등 지역은 좀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투자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공급 과잉이 더 심각한 문제라고 보거든요. 네. 그리고 미국의 금리 인상이라든지 가계부채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복병들이 많기 때문에 투자 목적으로 하신다면은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KB국민은행 박원갑 부동산 전문위원이었습니다. 네, 최근 북한이 잠수함 탄도미사일 SLBM 시험 발사에 성공했죠. 그러자 이에 대응한 방어 공격 수단으로 우리에게도 핵 잠수함이 필요하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 군 당국은 현재까지 핵 잠수함 건조 계획은 없다, 신중한 입장인데요. 그 필요성을 좀 어떻게 봐야 할지 국방부 대변인을 지낸 분입니다. 중앙일보 김민석 군사전문기자 연결해서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여당 내에서요, 이 북한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이 SLBM 도발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서 우리도 핵 잠수함을 배치해야 한다, 이런 주장이 나왔는데, 예. 자, 먼저 핵 추진 잠수함, 이게 뭔가요? 예. 이 일반적으로 재래식 잠수함이 있고 원자력을 이제 원자로를 가동해서 움직이는 그런 두 종류의 잠수함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핵 추진 잠수함이라기보다는 원자력 잠수함, 이렇게 원자력 추진 잠수함이라 하는 게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핵 추진 잠수함도 핵잠이라 그러고 네. 또 핵무기를 탑재한 것도 핵잠이라고 해서 네네. 나중에 혼란이 생기기 때문에 네. 그냥 원잠이라는 게 더 좋겠습니다. 원잠. 네. 일단 원자력을 엔진 동력으로 사용하는 잠수함. 그렇습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네네. 그럼 현재 이 원자력 잠수함을 보유하고 운용 중인 국가는 몇 개나 되나요? 대개 그 안보리, 유엔 안보리 이사국에다가 인도를 더한 겁니다. 아하. 그러니까 미국,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 인도 정도입니다. 네. 그러면 아직 이 원자력 잠수함은 북한은 없는 거죠? 예, 없습니다. 북한이 뭐 원자력 추진 잠수함 한다고 하지만 쉽진 않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 재래식 잠수함, 아까 이렇게 표현해 주셨는데, 이제 네. 이 원료를 그럼 디젤 잠수함,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디젤 엔진을 가동하고, 네. 엔진을 가동하면은 전기가 발생합니다. 그 전기를, 배터리에다가 축적해가지고, 그 배터리를 가지고 움직이는 게 되게 재래식 잠수함 원리입니다. 네. 그러면은 이 디젤 동력 잠수함, 그리고 원자력 동력 잠수함, 비교하면 어떤 차이가 있나요? 예. 이 디젤 잠수함은, 아무래도 배터리에 이 충전하는데 한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네. 예, 그래서 우리 214급 1800톤 잠수함은 보름 정도 물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원자력 추진 잠수함은 한 번 들어가면 사실 무한정으로 있을 수 있는데, 아하.
다만 사람의 한계라든지 또 뭐 네네. 물이라든지 또 음식 이런 것 때문에 한 6개월씩 물속에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보름과 6개월의 잠수 능력 차이는 굉장히 크군요. 엄청납니다. 왜냐하면 잠수함의 특징이 은밀성이잖아요. 은밀성. 네. 예. 그러면서 원자문 한 번 들어가면 파악이 어렵다는 차원이 있는 측면이 있는 거죠. 네. 자, 그러면은요, 이 원자력 잠수함을 우리가 확보하게 되면, 예. 자, 이 은밀성이 강화되는 거는 이해가 됐고요. 예. 북한의 SLBM이나 북한의 잠수함 공격에 좀 효과적인 대응이 더 강화되는 건가요? 그렇죠. 사실 북한의 잠수함이 이제 북한 잠수함 기지로부터 유사시에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 적절한 위치에서 SLBM을 발사하려고 하겠죠. 그러려면은 이제 그 나오는 길목이 있을 겁니다, 분명히. 네네. 물론 동해 바다가 굉장히 넓고 사실은 물속은 뭐 찾기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이 은밀하게 장기간 물속에서 감시할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선 매우 효과적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보니까요, 우리도 이 노무현 대통령 시절 참여정부 때 2003년에 4,000톤급 이 원자력 잠수함 건조 계획을 추진했지만 이게 외부로 알려지면서 중단됐던 일이 있었죠? 맞습니다. 저희가 90년대 한 초중반부터 이 원잠이 필요하다는 전략적 판단으로 해서 이 사업팀을 구성해서 추진하고 있었죠. 그런데 2003년 초에 모 언론사에서 그걸 뉴스라고 보도하는 바람에 해체됐습니다. 한심한 일이죠. 그러면 90년대부터 이 원자력 잠수함의 필요성은 있어 왔다는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은 현재 국내에 상당한 기술이 축적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북한의 SLBM 이 잠수함에서의 미사일 공격 위협이 더 높아진 시점에서는 그럼 전문가 입장에서요? 지금 원자력 잠수함 보유는 꼭 필요하다 이렇게 보십니까? 예, 당장은 물론 이걸 당장 마련하기는 쉽지 않지만 북한 잠수함을 은밀하게 장기간 감시하는데 당연히 필요하고요. 또 이 동북아 안보 지형을 보면 장기 전략 차원에서도 필수적입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군 당국은 아직은 부인하고 있는 입장입니다만 오늘도 이 박근혜 대통령이 북핵의 실질적 대비책 마련을 주문했죠. 네네. 그러면 이 핵잠수함 등 이 원자력 잠수함, 이 SLBM 대응 체계 구축 좀 탄력 받을 걸로 보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오늘 국방부 대변인이 결정된 바 없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네네. 예, 그 말은 약간 유보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부인하는 이야기가 아닌 것이죠. 네네. 추진 계획이 없다라고 딱 반대하는 부인하는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속으로는 좀 그런 생각도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왠지 김민석 기자님이 바로 국방부 대변인을 지내셨으니까 지금 해석에 신뢰가 가는데요. 네, 신중하게 검토하는 거로. 부인은 아니고 유보적인 입장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이 원자력 잠수함을 건조하기 위해서는 미국 측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하던데 이게 사실입니까? 예, 법적으로는 우리가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만드는 것 자체는 동의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네네. 다만 이 원자로를 가동하려면 농축 우라늄이 필요합니다. 네네. 예, 우리가 이제 한미 원자력 협정에 의해서 20% 이상 농축된 그러니까 우라늄 235의 비율이 20%가 넘는 것에 대해서는 이게 동의를 받아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예, 한미가 합의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미국이 운영하고 있는 원자력 잠수함은 대개 90% 농축도를 갖고 있고요. 예, 러시아 건 훨씬 낮습니다. 90%를 이 우라늄을 장착하게 되면 한 번 장착하면 원자력 잠수함을 폐기할 때까지 연료를 교체하지 않아도 됩니다. 거의 영구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런데 중간쯤 되는 걸로 하면 중간에 거의 원자력 잠수함을 반토막 내 가지고 새로 채워야 되기 때문에 아주 복잡한 작업 과정을 한번 다시 그것을 이제 재충전하는데 말이죠. 네네. 그러면은 지금 말씀 듣다 보니까요, 우리나라가 이 한미 간의 군사 협정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 원자력 협정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평화적인 원자력 이용은 괜찮지만 지금 말씀하신 농축 우라늄을 다루는 기술에 대한 또 이 나름대로의 협약이 있죠.
네, 저희가 어디에 영향을 받는 건가요? 저희가 일단 그 두 가지입니다. 농축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직은. 우리는 농축할 수 없다. 네네. 그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20% 이상 농축된 우라늄을 우리가 확보하려면 미국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그렇군요. 사실은 바꿔 말하면 미국이 도와줘야 저희들이 이 원자력 잠수함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아하. 예, 미국이 고농축 우라늄을 지원해주면 가능한 일이죠. 그럼 이 또한 이제 전문가시니까 여쭤보면, 우리가 이 북한의 SLBM에 대응하기 위해서 원자력 잠수함 건조가 필요하다. 미국은 동의할 걸로 보세요? 상당한 설득 과정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설득 과정이 필요해 보인다. 네. 그럼 아까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미국의 동의를 얻어낸다면 네. 우리 90년대부터 상당한 기술이 우리에게 축적돼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이 잠수함의 건조에는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건조에는 적어도 5년에서 10년쯤 걸릴 것 같습니다. 오래 걸리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 기본적으로 기술을 다 갖고 있더라도 5년 이상 걸립니다. 그러면은 북한의 SLBM의 진화 속도에 비하면 우리의 좀 대응 속도가 느리지 않겠습니까? 예, 늦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미국의 동의를 얻는다 해도 다른 차원이 필요합니다. 다른 차원이 필요하다. 어떤 대응 방식이 있을까요? 예, 제가 보기에는 가장 중요한 건 북한 SLBM이 너무 위험하지 않습니까? 네네. 보면 그래서 이건 의지가 필요합니다. 그 과거에 이스라엘이 이제 그 사방의 그 위협을 받았을 때 정말 생존을 걸고 싸웠거든요. 네. 그런 의지가 필요합니다. 북한에 대해서는. 그래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북한이 SLBM을 사용하기 전에 제거해야 되겠다라는 의지를 밝혀야 되고 그 수단 방법을 국민들한테 잘 설명을 하고 물론 이 군사 비밀은 공개할 이유는 없지만 국민이 믿을 수 있을 정도의 강력한 의지를 표시해야 됩니다. 자, 지금 의지와 이스라엘 사례를 말씀하셨으니까 그렇다면은 선제 타격도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북한이 그 SLBM을 발사할 수준이면 이거는 전면전 상황입니다. 네. 그렇지 않겠습니까? SLBM은 당연히 발사하려면 거기에는 핵탄두 같은 게 부착돼 있을 테고 그것을 우리 대한민국에 발사해서 떨어지면 엄청난 피해가 날 텐데 바로 보복을 받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북한도 거기에 대비하려면 SLBM 이 탑재한 잠수함을 내보낼 때는 모든 대비를 다 할 겁니다. 그것은 바로 전쟁 직전이거든요. 유사시입니다. 바로 전쟁 직전이기 때문에 이때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선제 타격도 가능하게 돼 있고 우리 군사 전략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전면전 그래서 북한이 발사하기 전에 기지를 타격하고 기지에 있는 잠수함을 떠나기 전에 격침시키는 게 가장 효과적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국방부 대변인을 지낸 중앙일보 김민석 군사전문 기자였습니다. 1644 1644 대리운전 1644 불러보자 꽃배달도 1644 1644 전국 꽃배달 배송비 포함 3단 환 54,000원부터 3단 환 54,000원부터 1644 꽃배달 1644 대리운전 1644 1644 세상에 없던 자동차 전시장이 온다. 제규어 랜드로버 공식 딜러 KCC 오토모빌 서초 전시장 그랜드 오픈. 지상 8층 지하 2층의 대규모 전시장 KCC 오토모빌 서초 전시장에서 완벽에 가까운 특별함을 만나세요. 분당, 일산, 원주, 제주, 성남, 서초, 양재 네트워크 운영 중. 사장님, 성악가 김동규 씨네 집 바닥재 좋던데 우리 집도 똑같은 걸로 해줘요. 요즘 떠오르는 바닥재 스타 강마루. 스타일 좋고 습기 열 긁힘에 강하니까 오래 사용하려면 그래서 스타 강마루를 하는구나. 성악가 김동규입니다. 강마루 스타는 스타 강마루. 스타 강마루. 여러분, 자주 움직여야 합니다. 하루 종일 앉아있는데 어떻게 3초면 충분합니다. 책상 교체 없이 바로 올려 사용하세요. 스마트 오피스를 위한 베리데스크. 여러분의 업무 자세와 능률을 함께 올려드립니다. 베리데스크. 네, 3부 여기까지고요. 4부로 이어갑니다.